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새로운 단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실수와 복소수라는 두 번째 단원이 되겠는데요. 자, 그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단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단원 내용은 제11강 실수의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44페이지서부터 4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내용 정리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 정리 끝나고 우리 문제로 다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내용 정리에서부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칠판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실수 체계와 그 다음에 그 실수 체계 안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 체계라는 것은 실수를 쪼개는 범위들, 그러니까 수가 어떤 수들이 있는지 먼저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학교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수 리얼 넘버인데요. 이 실수는 뭐와 뭘로 나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다 우리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실수는 뭐와 뭘로 나뉘게 되냐면 일단 유리수와 그 다음에 무리수로 나뉜다라는 사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유리수는 다시 뭐와 뭘로 나뉘게 되냐면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편의상 정수가 아닌 것 여집합으로 표현하기로 합시다. 자, 다시 정수는 뭐와 뭘로 나뉘게 되냐면요. 자연수와 그 다음에 0과 음의 정수, 그죠? 음의 정수라는 걸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수체계들인데요. 이 수체계상에 속하는 수들의 집합을 살펴보면요. 자연수는 1, 2, 3 이런 수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수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정수들, 이런 수들이 자연수가 되겠고요. 0은 0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0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음수는 자연수의 보호에 음수를 입혀준 이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수들의 집합이 바로 음의 정수가 되겠고요. 바로 정수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수나 소수꼴이나 바로 분수꼴로 표현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정수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무리수는 우리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제곱근이라는 것이 있죠. 제곱근. 제곱근이 뭡니까? 루트 2, 루트 3, 루트 5 이런 것들이죠. 자, 보면 알겠지만 루트 1과 루트 4는 빠졌습니다. 완전 제곱수일 때는 무리화 표현을 했을 뿐이지 무리수는 아니기 때문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유일하게 배운 초등학교에서도 배운 무리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원주율이죠. 원주율은 대략의 값이 3.141592 6535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나가는 게 바로 원주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삼각비라는 놈이 있습니다. 삼각비. 삼각비에는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물론 우리 고등 1학년 과정에서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실수를 분류한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미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복습의 기회로 삼아 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단원에서 10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하나의 성질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닫혀 있다. 닥쳐가 아닙니다. 닫혀 있다예요. 닫혀 있다. 도대체 이 닫혀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겠는데요. 닫혀 있다를 먼저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의 실수 체계 하나를 잡아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자연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연수 내추럴 넘버 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는 지금 어떤 수들이 있냐면요. 1, 2, 3, 4, 5, 6, 7 해서 띵띵띵 계속 나가는 이런 수들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닫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이 n이라는 자연수의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원소를 하나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끄집어내요. 두 번째 원소를. 같아도 되고요. 달라도 돼요. 왜냐하면 집합 안에는 중복된 원소를 한 번밖에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두 숫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하고 4를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그랬을 때 바로 이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고 곱셈도 할 수 있고 나눗셈도 할 수 있겠죠. 거기다 일반 연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연산이라는 것은 기호의 약속에 따라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반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연산들을 했을 때 다시 계산되어진 결과가 자연수 안의 값으로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2하고 4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6이 되죠. 6은 이 안에 들어있죠.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수와 자연수는 더하면 요 안에 있는 원소가 그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바로 이 자연수라는 집합은 연산 덧셈에 관하여 항상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됐죠? 그럼 만약 뺄셈을 한번 해볼까요? 뺄셈을 하게 되면 2-4란 뜻인데요. 2-4라는 것은 계산되어진 결과가 -2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2라는 것은 자연수 안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닫혀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연산에 관해서? 그렇지. 뺄셈에 관해서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곱셈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제 느낌이 와야 되죠. 2하고 4를 곱하면 8이 되거든요. 요 안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하면 무조건 자연수가 됩니다. 그죠? 나눗셈은 어떻게 될까요? 2 나누기 4면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분수예요. 유리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범주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도 닫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덧셈과 곱셈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칙 연산들 중에서 덧셈과 곱셈에 관하여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닫혀있다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바로 A라는 집합을 S의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역시 S의 원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S라는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A와 B 사이에 충돌을 시킬 거예요. 충돌을 시키는데 이 충돌은 덧셈이 될 수도 있고 뺄셈이 될 수도 있고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나눗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약속에 의한 정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요. 일반적으로 땡그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A와 B 사이에 파란 땡그램이라는 연산을 시켰을 때 그 연산되어진 결과가 다시 S라는 집합 안에 원소로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연산 땡그레미는 연산 땡그레미가 아니죠. 집합 S는 연산 땡그레미에 대해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의 증명은 당연히 정의에 입각해서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정의만 익혀두셔도 되는 내용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 땡그램에 대해서 닫혀있다를 배워봤고요. 그러면 수체계상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수체계 위에서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수가 있냐면요. 자연수가 있죠. 그죠? 자연수 내추럴 넘버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정수도 있겠죠? 정수 Z, 그 다음에 유리수도 있어요. 유리수 Q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무리수는 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수 R이 있겠죠. 자,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분이 되겠고요. 자, 하려는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반 사칙연산이죠. 물론 나눗셈일 땐 몇으로 나누는 거 제외죠. 0 제외죠. 0 제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0 제외했을 때. 자, 그러면 자연수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 금방 했었어요. 자연수는 어떤 연산과 어떤 연산에 대해서만 항상 그 결과가 자연수의 원소가 됩니까? 바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둘은 되고요. 얘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에 관하여 닫혀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수는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가 되죠. 닫혀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에서 정수를 빼면 정수가 됩니까? 그렇죠. 정수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가 됩니까? 그렇죠. 정수 됩니다. 정수 나누기 정수는 어떻게 되죠? 이건 분수로 남을 수도 있죠.
그죠? 정수분의 정수 3분의 2 같은 경우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눗셈일 때만 제외하고 그래서 Z는 즉 정수는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덧셈 뺄셈 곱셈에 관하여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는 분소수 꼴인데요. 분수 더하기 분수는 분수 맞죠? 분수 빼기 분수도 분수 나와요. 분수 곱하기 분수도 분수 나와요. 분수 나누기 분수도 분수 나오죠. 유리수는 다 됩니다. 모든 연산에 관하여 닫혀있고요. 무리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관해서 그 어떤 놈과도 닫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는 한 가지 경우 즉 반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리수에서요. 한 놈은 루트 2와 한 놈은 마이너스 루트 2를 뽑아내면 둘 다 무리수가 맞죠. 근데 얘네 둘을 한번 더해볼까요? 더하면 결과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닫혀있을 수가 없죠. 왜? 0은 무리수가 아니니까. 자 다음 또 두 원소를 끄집어내는데 루트 2하고 루트 2 똑같은 동일 원소를 끄집어냈습니다. 얘네 둘을 각각 빼주게 되면요. 이것도 0이 돼버리니까 뺄셈에 관해서도 닫혀있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와 루트 2를 이렇게 곱해볼까요?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이거 역시 무리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역시 1이 됩니다. 자 이것들 네 가지는 전부 다 무리수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는 전부 다 닫혀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인데요. 실수는 모두 닫혀있게 되죠.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 실수 곱하기 실수도 실수, 실수 나누기 실수도 실수. 자 이렇게 해서 닫혀있다를 우리가 수체계상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닫혀있다의 개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수체계상에서 제3대 법칙, 가장 중요한 3대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대 법칙은 우리가 모든 단원에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2, 고3이 되면 중요해지는 건 이 3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 단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3대 법칙이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이 3대 법칙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교환 법칙이 있고요. 교환 법칙.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합 법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얘는 수체계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3대 법칙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교환, 결합, 분배라는 용어들을 좀 어렵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중학교 때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교환은 바꾸어도 똑같다예요. 바꾸어도 똑같다, 바꾸어도 같다라는 것이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그죠? 결합 법칙은 무슨 뜻일까요? 결합 법칙은 다시 묶어도 같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묶어도 같다 이런 표현이 바로 결합 법칙이고요.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은 나누어 주어도 같다, 나누어 주어도 같다라는 표현이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이렇게 용어로 바꿔보면요. 굉장히 쉽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바꾸어도 같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와 뭔가를 바꿀 때는 항상 개체가 둘일 때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셋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일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자연수 자체가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닫혀있으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A하고 B를 이렇게 더했어요. 이것은요.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B에다 A를 더해도 역시 성립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앞뒤 자리를 바꿨죠. 그죠? 바꿔서 계산했는데도 성립할 때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곱셈도 되겠죠. A, B랑 BA가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아지는 것은 덧셈에서는 무리수를 제외하고는 다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묶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묶는다 자체가 한 개를 가지고 묶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개체 이상이 있어야 묶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두 개를 묶었다고 치면 다시 묶기 위해서는 이걸 풀었다가 다른 쪽을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개체가 몇 개 이상이 돼야 될까요? 3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개체의 개수는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에서 살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또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같아질 텐데요.
처음에는 A와 B를 먼저 묶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와 C를 묶어서 계산을 했음에도 그 결과가 같아질 때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곱셈도 있겠죠. 그래서 A와 B와 C의 곱이 있겠고 역시 A와 B와 C의 곱이 있는데 A, B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고 B, C를 먼저 묶어서 계산해도 그 결과는 같을 때 우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배법칙인데요. 분배법칙은 개체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그렇죠. 최소한의 개체가 3개입니다. 왜? 나누어 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눈 걸 받고 있는 사람 2사람이 필요하죠. 그죠? 한 사람만 있으면 나누어 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준 거죠. 나눠준 게 아니라. 그래서 분배 법칙은 나눠줘도 똑같다기 때문에 개체가 역시 3개가 필요합니다. A, B, C가 필요한데요. 이들의 연산은 서로 다르죠. 여기가 곱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일 때 자, 이렇게 연산이 다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앞에 거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곱했을 때 바로 이 놈을 마지막으로 더해준 것과 같아지는 성질, 바로 이 성질이 분배 법칙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3대 법칙 알아봤는데요. 모든 문제의 증명 단계 하면은 우리가 뭐뭐 증명하여라 그랬을 때 어떤 도구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요. 도구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빨리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정의에 입각해서. 그러면 문제가 술술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3번째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3번째 내용은 지금까지의 기본 법칙들을 다 만족시키는, 즉 분배 법칙을 제외한 결합 법칙까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기본적인 상태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등원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역원이라는 놈이 있어요.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놈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모든 사칙연산이 지금 덧셈, 곱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덧셈과 곱셈에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항등원, 역원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등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겠죠. 항등원이 뭘까요? 항등원. 우리 비슷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쵸.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은 선생님이 요 전 단원의 명제에서도 얘기했지만 필요충분 조건, 집합으로는 상등, 뭐 동치, 뭐 이런 표현들 막 썼었죠. 그죠? 그것이 이제 항등식인데요. 그 항등식에서 항등원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하나의 작은 원소, 그것이 바로 항등원이 됩니다. 그러면 항등원의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역시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역수라는 표현이죠. 역수는 바로 곱셈의 반대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제부터는 곱셈만 있는 게 아니라 덧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산에서도 반대의 숫자를 구하게 됩니다. 즉 반대의 숫자를 구하는 요령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항등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항등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먼저 덧셈의 항등원과 곱셈의 항등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덧셈의 항등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임의의 수 A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임의의 수 A가 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연산이 덧셈입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즉 좌변과 우변의 모습 A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 요 값은 바로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0이 되죠. 0. 너무 쉽죠. 그죠? 이 0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덧셈만 있는 게 아니겠죠. 곱셈도 있죠. 그래서 곱셈도 정리해보면 이번에는 A에다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할 거예요. 곱셈을 할 건데 역시 좌변의 모습 A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요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1. 그죠? 바로 이 1을 갖다가 우리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항등원. 자, 그러면 바로 이 0과 1이라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덧셈에 관한 항등원은 0이고요. 곱셈에 관한 항등원은 1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도대체 반대 숫자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반대수라는 건 뭐냐면요. 역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역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반대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A에다가
역시 덧셈부터 시켜보면요. 덧셈을 할 건데 바로 아까쯤에 구했던 항등원 0이 나오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요 값은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요 놈의 반대 숫자는 0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a 마이너스 a가 돼서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결국은 이 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요. 덧셈에 대한 어떤 수의 반대수죠? a라는 수의 반대수죠? 그래서 a의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항등원은 불변이니까 어떤 수이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반대수에 대한 기준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의 역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곱셈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a에다가 덧셈이 아닌 곱셈을 할 거예요. 곱셈을 할 건데 바로 아까쯤에 나왔던 항등원 1이 되게 하는 요 값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수는 바로 a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바로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곱셈에 대한 누구의? a의 역원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역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 돼버리냐면요. 숫자 2를요. 내가 만약에 덧셈 뺄셈을 하고 있다면 이 숫자의 반대는 마이너스 2란 뜻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반대는 누굴까요? 2?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을 할 때 반대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하는 거예요. 네? 2의 반대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의 반대도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가 붙인 마이너스 2가 반대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반대의 역할은 마이너스가 한다. 그죠? 그런데 계산되어진 결과는 2일 뿐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곱셈 나눗셈을 하고 있다면 2의 반대는 누가 됩니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2분의 1의 반대는 누굴까요? 2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느낌이 와야죠. 분의 1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덧셈 뺄셈에서의 반대의 역할은 누가 하고? 마이너스가.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에서의 반대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분의 1이 하는 겁니다. 분의 1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인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원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연산에서의 항등원 역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일반적인 연산에서의 항등원과 역원을 살펴보죠. 자, 일반 연산에서의 항등원 역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는 항등원 역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칙 연산, 덧셈, 곱셈에 관한 내용이 아니겠죠.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마찬가지로 A에서 그랬습니다. A에다가 먼저 동그라미를 시켜봅시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연산이니까 덧셈도 아니고 곱셈도 아닌 동그라미를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A에다가 좀 다시 쓸까요? 자, A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시킬 거예요. 동그라미를 시켰더니 다시 A가 되게 하는 요 싸가지 없는 놈, 이 놈을 갖다가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2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2. 이 2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연산 동그라미에 대한 항등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항등원. 자, 똑같죠? 우리 덧셈 곱셈을 했던 방법과 똑같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등원이에요. 자,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항등원이 나왔으니까 역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역원이라는 것은 뭐냐? A에다가 역시 동그라미라는 일반적인 연산을 할 건데 누가 되게 하는? 그렇죠. 아까침에 나왔던 항등원 2가 되게 하는 임의의 값 x, 요 x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연산 동그라미에 대한 누구의? 역원은 누구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A의 역원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역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x, x가 A의 반대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참고 설명을 조금 하고 가자면요.
바로 이 2라는 놈은요. 결국은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이 2라는 것은 아이덴티티의 약자에서 쏜 겁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아이덴티티는 I로 시작하는데 왜 세 번째 문자인 2를 따왔습니까? 이거 I는 허수로 많이 쓰이고요. D는 최대 공약수로 먼저 쓰여요.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마치 우리 헨리의 성은 헨리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헨리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죠. 수학자도 그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먼저 기호로 사용한 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자 2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에 대해서 왜 2 쓰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수학은 기호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 이 2라는 알파벳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의로 선생님이 계산을 하나 좀 해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지 혼자 막 나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여러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반적인 연산을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로 어떤 걸 잡을 거냐면 A 땡그레미 B를 갖다가 이렇게 하죠. A, B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립시다. 자, 이런 연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A 땡그레미 B라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앞에 거, 뒤에 게 있을 때 앞에 거, 뒤에 걸 곱하고 다시 앞에 걸 더해주고 다시 뒤에 걸 더해서 나온 결과 그게 바로 이런 연산을 할 때의 결과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연산에서의 항등원을 한번 구해보죠. 항등원은 앞에 거 똑같죠. 항등원의 개념은 A에다가 땡그레미라는 연산을 할 건데 다시 A가 되게 하는 요 2를 구해내는 것이 항등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구하려는 건 이 항등원이죠. 그러면 항등원은 어떤 놈과 상관없이 구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A라는 숫자나 문자가 어떤 놈이든지 상관없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A에 관계없이 2를 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A에 관계없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A에 관한 항등식이란 뜻이죠. A에 관한 항등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걸 반드시 유념하고 문제를 다뤄주셔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A 땡그레미 2라는 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뒤에 거랑 곱한 A2에다가 앞에 거 더한 A와 뒤에 거 더한 2 요 놈을 더한 것이 A가 되게 하는 누구? 2를 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좌우변의 A는 사라져 버리겠죠. 이렇게. 덧셈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0만 남아요. 그렇죠? 근데 2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2가 하나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2를 묶어줘야 됩니다. 2를 묶어주면 A 플러스 1 그 다음에 공통인수 2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이놈이 0이란 뜻인데요. 결국은 요놈이 0이거나 요놈이 0이 돼야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A가 뭘 갖든지 간에 2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A를 신경 쓰면 안 됩니다.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2의 값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등원 2를 구해내게 되죠. 항등원 2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등원 2는 0이 되겠고요. 이제 항등원이 나왔으면 이제 역원이 나와줄 수가 있는 거죠. 역원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는 우리 몇의 역원을 구해볼까요? 바로 1의 역원을 한번 구해봅시다. 1의 역원. 1의 역원이라는 건 1에다가 땡그레미를 할 거야. 그런데 항등원 0이 되게 하는 그 숫자가 얼마니? 바로 그 숫자가 1의 반대 숫자거든.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네 둘이 곱한 거 x에다가 1 앞에 것을 더하고 뒤에 것까지 더해줬더니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얼마니?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실수체계서부터 순서대로 실수체계, 그 다음에 닫혀있다, 그 다음에 집합의 3대 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 다음에 덧셈, 곱셈에 관한 항등원과 역원, 그 다음에 일반 연산의 항등원, 역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확고하게 다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필수 예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서부터 봅시다.
자, 먼저 닫혀있다의 의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합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바로 사칙 연산 중에서 어느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는가. 단 나눌 때 0으로 나누는 건 제외시켜라 라는 표현이죠.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집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집합은 0과 1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원소가 분명할 때는요, 각각 요 놈들의 반례를 찾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먼저 덧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덧셈을 할 때는 0, 0을 더하거나 0, 1을 더하거나 1, 2를 더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버리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덧셈에서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1 플러스 1은, 이건 2잖아요. 이 2라는 것은 A라는 집합 안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덧셈에 관하여 닫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뺄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뺄셈 같은 경우는 0에서 2를 빼버려요. 이렇게. 0에서 2를 빼버리면요. 역시 마이너스 1이죠. 이것 역시 A의 원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을 해보면요. 0 곱하기 0은 0이에요. 요 안에 있죠? 0 곱하기 1도 0이에요. 여기로 가죠?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리고 1 나누기 1도 1이고 0 나누기 곱셈은 어쨌든 다 되는 거죠. 다른 두 수를 곱하나 같은 0을 곱하나 0이 돼버리고요. 1, 1은 1이 되니까 곱셈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은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1로 나누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1분의 0은 0이니까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A라는 집합은 곱셈과 나눗셈에 관하여 닫혀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집합인데요. B라는 집합은 x바 x는 3n 플러스 1, n은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3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우리 집합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잉여류의 집합이 되겠죠.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거. 이건 물론 원소나열법을 사용해서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지만요. 자, 여기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놈의 집합이 바로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관해서 어떤 놈에 관하여 닫혀있는지를 밝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정의를 떠올려 보세요. 결국은 여기에 원소 두 개를 끄집어내서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때 다시 3n 플러스 1의 형태가 나오는 놈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그 연산에 관하여 닫혀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두 원소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의 원소는 3a 플러스 1을 끄집어내고요. 또 하나의 원소는 3b 플러스 1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놈들 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각각 해서 그것이 3n 플러스 1이라는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가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증명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설명하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일종의 그냥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예를 들면 1, 4, 7 뭐 이렇게 가는 수들이니까 이런 수들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하면은 뭐 5가 되죠. 5는 3으로 나누어 2가 남는 수니까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덧셈 안 돼요. 뺄셈은요. 4에서 1 빼면 3이니까 3배수죠. 3배수는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가 아니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뺄셈도 안 돼요. 곱셈 얘네들이 곱하면 4입니다. 4는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 맞죠. 그죠? 나눗셈 4분의 1은 3배수 뭐 어쩌고저쩌고 3으로 나눌 수조차 없죠. 그래서 곱셈만 된다라는 거 판단이 가능한데요. 그건 이제 단답형 문제에서 얘기고 이걸 증명하여라. 왜 그러니?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증명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증명하여라 그랬다면은 우린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닫혀있다의 원론적인 부분, 즉 정의를 떠올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의에 입각해보면 B라는 집합에서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서 즉 요놈도 B의 원소고 요놈도 B의 원소라고 할 때 바로 이 둘 사이에 연산을 해주는 거죠. 어떤 연산을 하느냐? 하나는 3a 플러스 1과 3b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는 3a 플러스 1, 그 다음에 3b 마이 플러스 1을 빼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a 플러스 1과 3b 플러스 1을 곱해보고요. 마지막으로 3a 플러스 1을 3b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나눠봤을 때 각각의 결과가 B의 원소가 된다면 그 연산은 닫혀있겠고 B의 원소가 되지 않으면 닫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이놈을 더했을 때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3배수인 것은 A와 B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3A 플러스 B가 되고 남는 상수가 2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요 숫자는 어차피
A가 정수, B가 정수였겠죠. 왜? N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A, B는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죠. 왜? 정수 자체가 덧셈에 관해 닫혀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정수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수의 3배꼴 플러스 2니까 3으로 나누어 2가 남는 수죠. 근데 원래 B라는 집합은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니까 바로 이것은 B의 원소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뺄셈을 했을 때는 3 배수의 A-B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1 빼기 1이니까 상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정수꼴이 되게 되죠. 왜? 정수에서 정수 빼도 정수잖아요. 정수는 나눗셈만 빼고는 다 닫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 역시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놈을 정리해 보면요. 자, 곱셈이라는 건 이렇게 곱셈 공식에 의해서 곱해지게 되죠. 그죠? 근데 3A는 아무리 곱해봤자 3배수가 떨어져요. 3B로 곱해도 마찬가지죠. 3배수가 아닌 건 1 곱하기 1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9AB거든요. 그러면 3배를 빼내게 되면 3AB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진 건 3A니까 플러스 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진 건 3B니까 플러스 B가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1 곱하기 1, 상수가 플러스 1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왜 3을 빼냈는지 알겠죠? 그죠? 자, 괄호가 이제 정수라는 것만 밝혀주면 되는데요. 자, 이 수는요.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고 정수의 3배도 정수이며 정수와 정수를 더해도 정수인데 그놈과 그놈을 다시 더해도 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즉, 이 꼴은 어떤 꼴이냐? 정수의 3배 꼴인데 1이 있으니까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수. 바로 누구의 원소가 됩니까? 그렇죠. B의 원소가 되죠. B의 원소가. 자, 마지막으로 나눗셈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3A 플러스 1을 갖다가 3B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그냥 분수분의 그 정수분의 정수꼴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B의 원소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연산만 바로 곱셈만 B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산은 곱셈에 관하여서만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오, 벌써 나왔어요. 그죠?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역원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역원을 구하여라. 자, 먼저 덧셈에 대한 역원 구해보도록 하죠.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 바꿔라? 부호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역원 7이죠. 그죠? 이것도 덧셈에 대한 역원은 4분의 1이 되겠죠.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덧셈에 대한 역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덧셈에 관한 역원이 되겠고요. 자, 곱셈에 대한 역원 살펴보죠. 곱셈에 대한 역원은 뭘 얹어라? 마이너스 7이 있었는데 분의 1을 얹어라 그랬죠. 이것이 곱셈에 대한 역원이고요. 자, 요것도 곱셈에 대한 역원은 어떻게 합니까? 분의 1을 얹으니까 역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곱셈에 관한 역원이 되겠고, 자, 마지막 거는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이 분모가 되니까 3마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근데 자, 이것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유리화 작업이 필요하니까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모의 켤레를 곱하게 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 9, 뒤에 거의 제곱 3을 빼면 6분의 1가 되겠고요. 켤레가 얹어지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얹어지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바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역원들을 각각 구한 것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개념 체크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죠. 자, 항등원과 역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거 보세요. 아까 침해 선생님이 했던 예제가 그대로 나왔죠. 그런데 아까 침해 선생님은 1의 역원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2의 역원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어쨌든 역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항등원부터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등원의 개념 어떻게 되나 살펴볼까요? A에다가 연산 괭그레미를 했더니 다시 A가 되게 하는 요 2의 값을 항등원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2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2라는 것은 이런 연산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한, 즉 A, 2 여기에다가 앞에 거 A를 더하고 뒤에 거 2를 더했을 때 다시 A가 되게 하는 2를 찾자라는 뜻이죠. 자, 정리된 결과는 A가 사라져서요. 공통인수 2를 빼내게 되면 A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되겠으며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이 값이죠. 자, A에 관계없으니까 이쪽은 신경 쓰지 마라. 바로 2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등원이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항등원이 2라는 사실. 자, 이제 역원을 구하러 가야죠. 그죠? 역원은 누구의 역원이냐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의 역원이니까 2에다가
땡그레미를 할 건데 항등원 누구죠? 0이 되게 하는 요 x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계산해 보면 이 댕그램이 x라는 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한 2x에다가 앞에 거를 한 번 더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한 번 더한 것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자, 이것은 좌변의 3x, 우변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바로 2의 반대 숫자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할 때? 땡그램이라는 연산을 할 때.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필수예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확인 체크 문제인데요. 자, 확인 체크 문제는 선생님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풀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지 버튼을 잠깐 눌러놓고요.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과 풀이를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십시오. 정지 버튼 누르세요. 예. 자,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인데요. 다음 집합은 사칙 연산 중 어느 연산에 관하여 닫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뭐 원소들을 각각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는 두 원소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죠? 두 원소가 지금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2분의 n꼴이죠. 근데 이 n이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정수꼴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를 2분의 a라고 잡고 또 하나를 2분의 b라고 잡아야 되겠죠. 자, 먼저 덧셈을 한번 시켜볼게요. 덧셈을 시키면 얘는 통분이 돼 있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꼴이죠. 자, 근데 a가 정수고 b가 정수니까 정수 더하기 정수도 바로 정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정수임을 나타내죠. 그럼 2분의 정수꼴이 튀어나왔죠. 2분의 정수꼴은 애초에 2분의 정수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분의 a에서 이번엔 빼봐야 되겠죠? 2분의 b를 빼게 되면요. 2분의 a-b입니다. 그러면 정수에서 정수 빼면 정수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수 맞죠. 그래서 요것 역시 a의 원소가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 2분의 a 곱하기 2분의 b를 볼까요? 자, 이것은 4분의 ab가 됩니다. 자,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맞아요. 그런데 얘는 2분의 정수꼴이 아니라 4분의 정수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나눗셈을 해보면요. 2분의 a 나누기, 그 다음에 2분의 b라는 것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2분의 a 곱하기 b분의 2로 바뀌죠. 자, 이 말은 2가 사라지면서 b분의 a가 되기 때문에 2분의 정수꼴이다? 아니죠. 이것도 역시 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바로 뭐와 뭐에 관해서 닫혀 있을까? 덧셈과 뺄셈에 관하여 닫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x가 어떻게 생겼냐면 a 루트인데 이 a 앞에 있는 루트 근호 앞에 있는 이 계수가 바로 유리수란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도 두 개의 원소를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를 a 루트 2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소를 b 루트 2라고 하죠. 이렇게. 아이고, b 플러스가 아니죠. b 루트 2라고 하죠. 자, 이 두 개의 원소를 먼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가 빠져나가서요. 괄호 앞에는, 괄호 안에는 a 플러스 b가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이 a, b가 유리수였으니까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가 되느냐예요. 그죠? 유리수 되죠? 이거 유리수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빼볼까요? a 루트 2 마이너스 b 루트 2 하게 되면 이것은 a 마이너스 b의 루트 2가 되겠죠. 역시 이놈도 유리수가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a의 원소가 되겠고요. 다음은 a 루트 2와 그 다음에 b 루트 2를 곱했을 때입니다. 자, 이놈은 루트 2가 두 개면 2 하나니까 2ab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B는 유리수가 맞는데 유리수의 2배니까 이건 짝수가 되죠. 짝수는 결국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루트 2를 가진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루트 2를 갖다가 B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 일단은 루트 2는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B분의 A가 돼서 B분의 A는 역시 무리수 루트 2를 없애버렸으니까 이것은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역시 이 집합마저도 덧셈과 뺄셈에 관해서만 닫혀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를 좀 지우고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A 집합이 2x 플러스 1 바 x는 정수의 원소랍니다. 그리고 z는 정수예요.
정수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x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수란 뜻이겠죠. 그러면 정수의 2배 플러스 1이니까 결국은 홀수라는 뜻이 돼버리겠죠. 이 홀수입니다. 홀수. 그죠? 우리 집합에서 봤을 때 이거 홀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원소 두 개를 빼내서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로 놔두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홀수임을 생각하면요. 조금 더 쉬워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홀수와 홀수를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어차피 두 원소 끄집어내면 홀수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홀수와 홀수를 끄집어내서 더했을 때, 그 다음에 뺐을 때, 곱했을 때, 나누었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홀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면 되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되나요? 뭐가 되죠? 그렇죠. 짝수가 되죠. 짝수가. 그죠? 홀수에서 홀수 빼면요. 역시 짝수가 되죠. 홀수 곱하기 홀수는요? 홀수가 되죠. 그죠? 홀수 나누기 홀수는요? 몰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의 수가 홀수였으니까 원래 홀수가 되는 건 요 놈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집합 자체는 곱셈에 관하여만 닫혀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증명하여라 했다면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증명하여라 하면 아까 침에도 얘기했듯이 정의에 입각해서 두 원소를 끄집어냅니다. 2a 플러스 1 이게 홀수잖아요. 그러면 2b 플러스 1을 또 끄집어내서요.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배가 빠져나가고 a 플러스 1이 되겠고 a 플러스 b에다가 1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이 수는 홀수 a, b가 정수니까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에다 1 더해도 정수니까 정수의 2배 꼴 짝수가 돼버리죠. 이것은 홀수라는 a의 원소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빼게 되면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빼주게 되면 2배에 a 마이너스 b만 남게 되겠죠. 어차피 이놈은 정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정수의 2배. 역시 짝수꼴이 나와서 a가 원소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a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2b 플러스 1이라는 것은요. 2를 빼내게 되면 여기에는 2a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플러스 b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수꼴이니까 정수의 2배 플러스 1꼴이니까 원래의 a집합의 원소의 형태와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을 갖다가 2b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이건 분모에 2b 플러스 1이 있고 분자에 2a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자, 이건 분모가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a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6번을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27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덧셈과 곱셈에 대한 2 루트 3-3의 역원을 각각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선생님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불변이라고 그랬죠. 그죠? 항등원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덧셈에 관한 항등원은 얼마라고 그랬죠? 그렇죠. 0. 곱셈에 관한 항등원은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불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항등원이 나와줘야 우리 요놈의 반대 숫자들을 각각의 연산해서 반대의 숫자들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덧셈에 관한 역원부터 구해보면요. 2 루트 3 마이너스 3에다가 우리가 덧셈을 할 건데 바로 항등원 0이 되게 하는 요놈이 누구겠니? 이게 바로 덧셈에 관한 역원이죠. 그죠? 이 덧셈에 관한 역원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요놈의 반대 숫자들이 나올 테니까 3-2 루트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것이 덧셈에 관한 역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곱셈에 관한 역원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2 루트 3-3을 곱셈을 할 건데 바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 얼마죠? 1이죠. 1. 1이 되게 하는 요 값이 얼마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정리해보면 얘는 요 놈의 역수니까 2 루트 3-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냥 둘 수가 없죠. 요 놈은 유리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리화하게 되면 앞에 거의 제곱 2는 4, 3, 12에서 9를 빼야죠. 12에서 9를 빼면 3만 남습니다. 3분의 가 되겠고요. 요 놈의 켤레가 얹어지는 거죠. 2 루트 3 플러스 3이 얹어지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곱셈에 대한 역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7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연산의 일반 연산의 약속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속대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살펴보죠.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연산 곱집합을 A 곱 B는 3AB, 즉 앞에 거와 뒤에 걸 곱한 것의 3배에서
앞에 거에 2배를 더해주고 뒤에 거의 제곱만큼을 빼는 연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것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먼저 5 곱하기 4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5 곱 4부터. 5 곱 4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한 거의 3배란 뜻이죠. 그러면 5, 4, 20의 3배니까 60이 되겠고요. 앞에 거에 2배를 더하랍니다. 10을 더하고요. 뒤에 거의 제곱 4, 4, 16을 빼란 뜻이에요. 이렇게. 이 계산된 결과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6을 빼면 결국은 6을 여기서 더 빼주면 되는 거니까 5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5 곱집합 4가 바로 5 곱 4가 54예요. 즉 여기가 5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54. 그러면 54를 써주게 되면 54. 그 다음에 나오는 연산이 요 연산이니까 곱 6을 하란 뜻이죠. 자, 요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4 곱 6이라는 건 역시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의 3배니까 3 곱하기 54 곱하기 6이 되겠고요. 앞에 거에 2배를 더하래요. 그러면 앞에 거의 2배는 10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거의 제곱 66에 36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요 계산을 하란 뜻입니다. 자, 요 앞에 거 계산해 봐야 되겠죠. 3, 42에 3, 5, 16이 됩니다. 6, 2, 12에 6, 6에 37에 6일은 9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108을 더하고 36을 빼줘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108을 더해 볼까요? 108을 더하게 되면 여기 0이고요. 여기 8이고요. 여기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80에서 36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1080에서 36 빼주면 얼마죠? 104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이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28번 문제였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9번 문제 보여주시죠. 자, 29번 문제 봅시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연산 세모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x 세모 y는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의 2배와 앞에 거의 2배와 뒤에 거의 2배를 더한 다음에 1을 더한다 라고 정의를 할 때 연산 세모에 대한 1의 여건을 구하여라 그랬죠. 1의 여건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건이 나오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뭐부터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항등원부터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항등원 계산을 한번 해보죠. 지금 하고 싶은 연산은 뭡니까? 땡그레미가 아니라 세모죠. 세모. 그죠? 세모의 연산을 하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x에다가 연산 세모를 할 건데 바로 x가 되게 하는 요놈 2를 갖다가 항등원이라고 한다. 누구에 관계없이? 그렇지. x에 관계없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요놈은 2x2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2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바로 요놈이 x가 되게 하는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려는 건 2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x가 넘어가서요. 2x2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플러스 22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도 되고요. 요걸 묶어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떨어지게 될 테니까. 요거 요렇게 묶어도 되는데요. 2에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x에 관계없으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당연히 요렇게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요 놈은 0이란 뜻이죠. 자, 보입니까? 어떤 게 보여요? 2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분해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0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든지 2가 얼마면 되거든요. 그런데 x에 관계없으니까 x는 얼마 같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라는 값은 요것이 0 되는가? 그래서 항등원 2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항등원 나왔기 때문에 여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건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바로 어떤 놈의 여건이냐가 필요하니까 1의 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의 반대 숫자를 구하러 갑니다. 1에다가 역시 연산 세모를 할 건데 항등원 얼마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바로 요 x를 구하고 싶다는 뜻이죠. 요 x를. 자, 그러면 약속에 의해서 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1 세모 x라는 것은 앞에 거 뒤에 거를 곱한 x의 2배에다가 앞에 거의 2배인 2를 더하고 뒤에 거의 2배인 2x를 또 더하고 거기에다가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해보면요. 여긴 지금 4x죠. 그 다음에 숫자 3이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바로
1의 반대 숫자 x는요. 바로 마이너스 8분의 7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숫자가 1의 반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체크 29번까지 선생님이랑 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그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